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에 빠지다 채널에 놀러와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은 듣기만 해도 가슴 따뜻해지는 감동 사연을 들고 왔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들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오늘 점심으로 저는 국밥을 먹었는데 여러분들은 국밥을 마지막으로 드신 게 혹시 언제이신가요? 저는 국밥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얽혀있는 사연이 많아서 그냥 길을 걷다가도 국밥 가게만 보면 마음이 약간 미묘해지는 감정이 들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하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저한테는 외할머니였는데 아빠 부모님은 저를 받아주지 않으셨고 엄마와 아빠도 각자 재혼했기 때문에 저는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외할머니 집은 작은 섬에 있었는데 집 문을 열고 10분 정도 걷게 되면 바로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할머니는 바닷가에서 포장마차를 하셨는데요. 단골 손님이 정말 많으셨어요. 어부 아저씨들도 많았고 동네 주민들도 우리 할머니의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다고 자주 들리셨거든요. 워낙 좁은 동네라 서로 다 아는 사이고 서로 정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아는 사이여서 제 딱한 사정도 잘 아시던 분들이셨죠. 그래서 포장마차에 오실 때 저 먹으라고 과자를 사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정도였어요. 할머니는 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셨고 저도 제 인생에서 할머니가 없는 생활을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제가 아무리 어린 나이여도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둘 다 나를 버리고 갔다는 것은 당연히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버리지 않고 돌봐준 할머니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작은 바닷가 마을이라 학교에 인원수도 많지 않았고 전교생과 선생님들이 다 서로 아는 사이였는데 제가 그 중에서 공부를 잘하니까 선생님이 섬을 나가 육지에 가서 공부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럼 할머니와 떨어져야 하니까 굳고 반대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할머니와 살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외할머니가 쓰러지셔서 그대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정신도 없고 너무 슬프고 현실이 믿기지 않았는데 다행히 동네 주민 아저씨 아줌마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장례 절차를 알려주시고 부주금도 모아서 저에게 주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셨죠. 학교 선생님들도 미성년자 때 보호자 한 명 없이 살아야 하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어른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장례식 때 오긴 했지만 제가 엄마를 따라가고 싶다고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엄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영아, 엄마는 이미 재혼해서 자식도 있어.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저는 15년 만에 본 엄마에게 다시 한번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당연히 공부는 하지 못했고 정신을 차리기도 힘들었어요. 그런 저를 옆집 친구인 은지 어머님이 본인 집에서 살라고 하셔서 정말 고맙게도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많이 어렸지만 그래도 저를 맡아주시니 부조금은 전부 은지 어머니께 드렸는데 은지 어머님은 받지 않으셨고 그대로 제 통장에 돈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제 곁에 아무도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섬을 나와서 육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섬에서 다들 제 걱정을 많이 해주셨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도 없었고 제 원래 목표가 성인이 되면 육지로 나올 예정이었어서 일부러 씩씩하게 섬을 나오게 되었어요. 은지 어머님은 저에게 언제든지 힘들면 섬으로 오라고 하셨고 은지와 저는 육지로 같이 나왔습니다. 은지는 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에 대학이 있는 곳으로 갔고 저는 가장 가까운 광역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서울이 아닌 지방이어도 평생을 섬에만 살던 저에게 육지는 정말 넓고 무서운 곳이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었는데 고작 20살이 뭘 알겠어요. 무작정 아무 곳에나 들어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만 10번 이상 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렸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사장님이었어도 꾀죄죄하고 아무것도 없이 올라온 거처도 없는 20살한테 어떻게 일을 맡기겠어요. 저는 그렇게 여관을 들락거리며 최대한 일을 구해봤는데 일은 구해지지 않았고 정착하는 데 쓰인 부조금도 점점 바닥이 나서 하루에 우유 2팩으로 겨우 연명하며 여기저기 일을 구했죠. 그러다 시장에 있던 국밥집에서 저를 딱하게 여기셨는지 일을 하라고 해주셨어요. 심지어 그 국밥집 사장님은 저에게 가게 영업이 끝나면 가게에서 자도 좋다고 하셨던 아주 천사 같은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밥집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국밥이 생각보다 뜨겁고 아주 무겁더라고요. 처음 했던 사회생활이었지만 처음이라 힘든 줄도 모르고 아주 열심히 일해서 저 때문에 단골도 늘어나기도 했답니다. 사장님은 제 가정사를 듣더니 너무 안타깝다고 우리 부모님을 대신 욕해주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일하던 어느 날 저는 그만 국밥을 어떤 손님에게 쏟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몸이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없었는데 바로 실수로 이어져서 손님 허벅지 위에 뜨거운 국밥을 쏟았고 저는 너무 죄송해서 빌었는데 손님은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 손님이었어요. 세탁비를 드린다고 하고 최대한 얼음을 가져와서 열을 식히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 했는데 손님은 됐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도 나와서 죄송하다고 하시고 저는 너무 놀라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손님은 태연하게 새로 나온 국밥같이 드시고 결제까지 하시고 나가셨어요. 사장님께 죄송하다 하고 넋이 나갔는데 그 손님은 다음 날에도 오시더니 그 다음 날에도 오시고 일주일 연속을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여기 국밥집 손녀냐고 묻고 아니라고 하니까 언제 쉬냐고 하더니 저보고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손님은 제 인생 첫 남자친구가 되었어요. 이름은 김태형이었고 저보다 2살 많은 대학생이었는데요. 사장님은 저보고 너무 잘 됐다고 훤칠하고 착해 보인다며 꽉 잡아서 결혼까지 하라고 저에게 속삭이셨죠. 그렇게 저는 태영 씨와 사귀게 되었는데 태영 씨만 생각하면 정말 즐거운 연애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까요? 갑자기 국밥집으로 어떤 아주머니와 제 또래 여자 3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국밥을 시키지도 않고 다짜고짜 저에게 네가 태영이 여자친구니?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 태영 씨는 사남매 중 막내 아들이었고 유일한 남자라서 집안의 보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맞다 했더니 태영 씨 어머니는 저에게 못 배운 애랑 우리 아들이 만난다니 본인이 너무 충격받아 살 수가 없다고 당장 헤어지라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더니 사장님이 대신 남의 가게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저런 집에 시집가면 저만 고생하니까 당장 헤어지라고 하셨습니다. 결혼한 것도 아니고 단지 사귄다는 이유로 일하는 가게까지 쫓아올 정도면 말 다 했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까 태영 씨는 본인이 막내고 또 유일한 아들이라 누나들과 엄마가 본인을 많이 아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둘이 사랑하니까 서로 계속 만났는데 속도 위반이라고 하죠. 저와 태영 씨가 예상치 못하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으니 이걸 국밥집 사장님에게 털어놨더니 사장님은 이걸 어쩌냐고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태영 씨 집에서는 당연하지만 반대를 심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도 얼굴을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집에 찾아갔더니 정말 말 그대로 문정박대를 당하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어디서 근본도 없는 애가 들어와?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사라지라고! 태영 씨는 저에게 엄마가 화나서 저러시는 거라고 결국 허락하게 될 거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계속 반대하셨습니다.
태영 씨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절대 시어머니는 굽히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결국 그냥 받아들이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근본도 없는 시골 애를 왜 우리 집 귀한 아들과 결혼시키냐고 저보고 사라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 태영 씨의 강력한 주장으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그냥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국밥집 사장님은 저에게 그래도 결혼식은 올려야 하지 않냐고 했지만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는 21살에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요. 정말 시어머니는 제가 너무 미웠나 봐요. 저도 아영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고 그냥 저를 야, 너, 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제가 어렸듯 남편도 어렸는데 남편은 학교에 다녀야 하고 돈이 없어서 시댁에 얹혀 살았는데 남편이 사남매라고 했잖아요. 그중 첫째 누나는 결혼했지만 남편과 처가살이를 하는 중이었고 아이까지 2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누나 2명과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총 한 집에 10명이나 살았답니다. 그 10명의 빨래와 요리를 저 혼자 다 하게 되었는데 정말 몸이 3개여도 모자란 일을 저 혼자 하려니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국밥집에서 일하는 것도 싫어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밥집을 그만두고 집에서 집안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식탁은 하나였는데 식구는 10명이니까 계속 저는 밥만 차려도 하루가 후딱 가더라고요. 차리고 먹은 사람이 일어나면 치우고 다시 차리고 치우고 와중에 청소도 해야 하는데 빨래도 어찌나 많던지요. 아이도 2명이나 있으니까 아이 빨래는 따로 하라고 해서 아이 빨래, 어른 빨래 나눠서 했더니 수건과 같이 빨았다고 저보고 근본도 없다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보통 저에게 뭐를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으면서 왜 안 했냐고 대뜸 화를 내셨는데 차라리 이것을 하라고 시켰으면 어찌나 좋았을까요? 얘, 밥도 안 해놓으면 어떡해? 곧 식구들 일어나잖아.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제가 자고 있던 새벽에 저를 깨워서 부엌으로 데려가서 화를 내시며 밥을 왜 안 했냐고 등짝을 때리시길래 얼떨결에 아침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저는 태어나서 밥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국밥집에서 일했지만 저는 주로 계산과 서빙 담당이라 주방은 가본 적도 없는데 저에게 당장 아침을 하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해서 일단 계란말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했더니 저보고 달걀 아까운 줄 모른다고 화를 내고 밥을 왜 이렇게 못하냐고 화를 내고 국이 짜다 싱겁다 매번 구박하셨어요. 아우 너무 짜. 소금을 들이부은 거야? 이거 맛이 왜 이래? 이렇게 싱거운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아예 간을 안 한 것 같아. 아니 국밥집에서 일했다면서 무슨 요리를 이렇게 못해?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해도 이것보다는 잘하겠다. 심지어 시누이들도 거들어서 저를 욕하니까 속상하고 서러워서 혼자 방에서 울고 있으면 또 쫓아와서 뭘 잘했냐고 우냐고 그럴 시간에 바닥이나 닦으라고 걸레를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제 딴에는 열심히 청소한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처음이고 저도 나이가 어렸으니 꼼꼼하지 못했는데 먼지가 너무 많다고 방바닥만 한 10번은 닦은 것 같아요. 또 저를 데리고 시장에 가면 모든 짐은 제가 들었는데요. 무거운 채소나 고기를 사면 어깨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는 신경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임신은 여자면 누구나 하는 것이라며 유난 떨지 말라고 하셨죠. 또 제가 입덧이 되게 심했는데 입덧 때문에 밥을 차리다 자주 구역질을 하면 밥맛 떨어진다고 일부러 그러냐고 화를 내셔서 저는 입덧도 마음 놓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잖아요. 제가 제일 서러웠던 것은 먹을 것으로 저를 차별하는 것이었어요. 같이 시장에 가도 꽈배기를 사면 시어머니는 본인만 먹고 저를 주지도 않았고요. 포장해서 집에 가져가서 제가 하나라도 먹으면 식탐이 많다고 화를 내셨어요. 저는 임신했는데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남들이 보면 임신한 줄도 모를 정도로 마른 상태를 유지하다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는 공주님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딸을 낳자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시며 다음번엔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안 낳기만 해보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우리 딸이 신생하니까 당연히 울 수밖에 없는데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고 하셔서 저는 신생아를 끌어안고 집 밖에서 달래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다른 집에 피해가 갈까봐 일부러 사람 없는 곳에서 달래곤 했는데 그런 저를 동네 사람들이 발견해서 소문이 돌았는지 시어머니는 자기 욕먹이려고 작정했냐고 저보고 정말 못됐다고 욕을 퍼부으셨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을 안 하고 집 밖에 나가면 정말 바람나서 나간 며느리 취급하시며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가는 것도 허락을 받고 나가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힘들다고 토로해봤지만 남편도 그때 똑같이 어렸고 또한 학생이니까 저를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했어요. 저는 사실 어릴 때 부모한테 버림받았기 때문에 결혼해서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곤 했는데요. 현실은 이런 시집살이가 계속되니 어찌나 슬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국밥집에서 일하며 번 돈을 본인이 맡아준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아이 옷을 사려고 시어머니에게 달라고 하니까 없이 결혼 왔으면서 양심이 없다고 화를 매고 나셨어요. 저는 그렇게 용돈도 없이 사탕 하나도 사 먹지 못했습니다. 아이 옷을 사주고 싶어도 당장 경제활동이 막혀서 수중에 돈은 없고 있던 돈은 빼앗겨서 찾을 방법이 없었죠. 시어머니는 첫째 신우의 아이들의 옷을 저에게 주며 입히라고 하셨는데 정말 관리를 어떻게 한 건지 옷이 아니라 무슨 저는 행주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당장 제가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입혔는데 동네 창피해서 어딜 나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시어머니 심부름으로 시장에 가서 채소를 사올 때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국밥집 사장님께서 저를 발견하시고 왜 이렇게 말랐냐고 와서 밥을 먹고 가라고 하셔서 국밥을 마시듯이 먹었어요. 사장님은 너무 안타깝다고 저에게 용돈도 따로 챙겨주셨고요. 집에서 찬밥 취급만 받던 우리 딸을 사장님은 너무 예뻐하시고 제가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봐주시니까 딸도 시어머니가 안으면 경기를 일으키며 울더니 사장님 품에선 편하게 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첫째를 키우다 저는 둘째까지 가지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둘째는 아들이 아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침 남편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졌는데 제가 시집살이를 견디기 힘들어서 나가 살면 안 되냐고 했더니 남편은 딱 1년만 있다가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나가더라도 돈을 모아서 나가야 한다고 말해서 저도 딱 1년만 참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가끔 시장에 가서 국밥집 사장님과 대화하며 숨통을 틀 수 있었는데 정말 불행하게도 사장님이 병에 걸리셔서 제가 둘째 임신했을 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의지하던 사장님이 돌아가시니까 너무 슬퍼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옛 미신 중에 임신하면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저에게 국밥집 사장님은 저를 키워주셨던 할머니 같았고 너무 의지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 장례식장에 가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크게 화를 내셨어요. 꼴값 떨지 말고 청소나 해. 가족도 아니면서 왜 이래? 그래도 저 처음에 정착할 때 도와주셨던 고마우신 분이세요. 인사만 하고 바로 올게요. 절대 안 돼! 그러다 내 손주 잘못되면 어떡할 거야? 제가 아무리 울면서 빌어도 시어머니는 절대 장례식장에 갈 수 없다며 크게 반대하셨어요.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반항했지만 시어머니는 자기 핏줄 끊기게 할 일 있냐고 저를 장례식장에 못 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결국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사장님 장례식장엔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청소하고 요리를 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너무 죄송한 마음만 들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 요리를 하다 실수로 태우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제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을 보내고 저는 둘째를 낳게 되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는 첫째에 이어 딸을 또 낳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는 저보고 아들을 낳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말 제가 출산 전에 그렇게 빌었는데 성별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10달 동안 품어 낳은 아이를 버릴 수도 없고, 저는 그래도 아이 성별이 무엇이든 정말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본인도 남자지만 아이 성별이 뭐가 중요하냐는 주의여서 저희 부부는 그냥 아이라면 좋았는데, 시어머니는 왜 저보고 자꾸 딸만 낳냐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셨어요. 어머니, 그래도 생명인데 왜 그러세요? 저는 딸이지만 좋기만 해요. 뭐라고? 내가 안 괜찮아. 대를 이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저도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아이한테까지 뭐라 하시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에게 왜 그러냐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집살이는 더욱 심해졌는데요. 정말 아이들이 먹는 것조차 아까우셨는지 우리 첫째가 딸기를 먹자 그것을 뺏어서 가져가더라고요. 아이가 먹는 딸기 한 알도 아까워하는 장면을 보고 저는 정말 속상했습니다. 제가 친정이라도 있으면 터놓기라도 할 텐데 친정도 없었고 심지어 저는 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욕할 곳이 없었어요. 그나마 제 사정을 안타까워해주던 국밥집 사장님은 돌아가셨고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제 상황을 터놓을 수도 없고 정말 슬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시아버지는 남편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시댁에서 그나마 제 편을 들어주셨던 분이라 저는 정말 아무도 주변에 남지 않게 되었어요. 시누이들이 저에게 못되게 굴었어도 그래도 또래라서 같이 살면 외로운 마음은 들지 않았는데 결혼해서 나가니까 저는 시어머니와 집에 둘이 있게 되는 날이 많아 힘들었답니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첫째 시누이부터 집을 한 명씩 나가니까 시어머니도 괴롭히는 정도가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친정이 없으니까 저는 명절에도 시댁에서 계속 일만 했는데요. 하필 시댁이 또 큰 집이라 온 친척들이 다 우리 집으로 오셨거든요. 안 그래도 대가족이라 바쁜데 다 우리 집으로 오시니까 종일 전 부치고 요리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시어머니는 가족들이 돌아가면 저보고 빨리 환기하고 청소하라고 화를 내시곤 하셨어요. 시누이가 3명이나 되니까 명절이 되기 전부터 시어머니는 시누이들과 사이들을 챙겨야 한다고 시장을 몇 번이나 가고 요리를 종일 시키셨습니다. 또 오랜만에 보는데 더러운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청소도 계속 시키고 정말 제가 결혼을 한 건지 여기 집에 종으로 온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제가 하도 힘들어하니까 남편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 큰일 난다고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고 딸들에게도 좋은 아빠였지만 이상하게 시어머니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에겐 약하더라고요. 말로는 저를 이해한다고 했지만 막상 나서서 해결은 해주지 않는 모습에 답답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죠. 명절이 오기 한 달 전부터 머리가 아프고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우리 딸들도 미워했는데 그래도 본인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의 딸인데도 애정을 주지 않았어요. 아이들이니까 우는 것은 당연한데도 울면 여자애가 목소리가 왜 그렇게 크냐고 하며 심지어 저한테 우는 아이 입을 틀어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셋째 가지라고 이제 아들이 나올 차례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죠. 본인이 점쟁이도 아니면서 촉이 제대로 왔다고 이제 정말 아들이라고 하는데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는 도중 남편이 이제 분가하자며 저에게 말해서 저는 너무 신이 났는데요. 시어머니가 극구 반대하셨어요. 어딜 나가? 이제껏 재워주고 먹여줬더니 배신해? 진짜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네. 시어머니는 분가하겠다는 우리 부부에게 정말 크게 화를 내시며 심지어 머리를 싸매더니 들어 누우셨어요. 키워줬더니 은혜를 모른다며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분가하게 되면 집에서 살림하던 제가 없어지니까 그런 것 같았는데 저는 도저히 분가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남편도 저에게 결혼해서 식도 올리지 못하고 고생만 했다고 미안하다고 분가는 어떻게든 진행하겠다고 해서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들까지 나서서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옳게, 그러는 거 정말 도리가 아니야. 엄마가 그동안 편하게 집에서 지내게 해줬는데 이제 나간다고 하면 어떡해? 그동안 편히만 보다가 이제 우리 엄마 늙으니까 따로 살겠다고? 정말 너무하네. 저는 시누이들이 남편에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저에게만 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슬펐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동안 당한 게 너무 많으니까 남편 보고 분가하자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분가하는 순간 자기를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분가도 하고 시어머니도 더 안 보면 저한테는 로또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누나들과 엄마가 그렇게 반대하니까 무슨 생각인지 갑자기 마음을 바꾸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그럼 딱 첫째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분가하자. 첫째 나이가 그때 6살이었는데 저보고 2년을 더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했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알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 대신 제가 자랐던 섬에 가자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고 우리끼리 여행은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 저는 이 집에 들어와서 제 맘대로 외출도 잘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여행까지 가지 못하면 그냥 제가 집을 나갈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그러자고 했고 시어머니에게 분가는 없던 걸로 하고 대신 제 고향 섬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또 기분이 살짝 좋아졌는지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 6년 만에 그리고 섬을 나온 지 거의 8년 만에 섬으로 다시 가게 되었는데 정말 어찌나 신나던지 달력에 일정을 적어놓고 종일 피곤해도 그 날짜만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역시 원만하게 저를 보내줄 사람이 아니었는지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니, 시어머니를 피해서 고향에 가겠다고 한 건데 같이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제가 이미 교통편을 예매했다고 하니까 표야 또 사면 된다고 하고 가서 잘 곳이 편하지 않아서 어머님 불편하실 것이라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섬에 들어가는 표가 이미 매진이라 시어머니는 같이 가지 못했어요. 우리 가족 4명만 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저도 너무 오랜만에 가는 고향이라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는데 그때 우리 첫째 딸이 저에게 해준 말은 아직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엄마,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봐. 저는 원래 웃음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는데 사랑하는 우리 딸한테도 웃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여행 때는 더욱 딸들에게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섬으로 가서 오랜만에 아줌마 아저씨들을 보고 은지 어머님을 찾아갔더니 은지 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니 우셨어요. 하영아, 너무 오랜만이다. 소식도 끊겨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했는데. 아니, 아이까지 있어? 그것도 둘? 아이고. 은지 어머님은 저를 끌어안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딸들과 남편과 함께 돌아다니는데 워낙 작은 섬이고 다들 아는 사이니까 저를 알아보고 동네 할머니들이 육지 가더니 아이도 낳았냐고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딸들만 보면 정색하시고 화만 내셨는데 여기 섬에서는 보는 사람마다 예쁘다고 해주고 맛있는 것을 사주니까 딸들은 섬에서 나올 때까지 집에 가기 싫다고 울기까지 했을 정도랍니다. 은지는 말을 들어보니 저처럼 육지에서 정착했다기에 전화번호를 받아왔고 시댁으로 돌아와서 연락해보니 정말 다행히 은지와 저는 가까운 거리더라고요. 섬에서 있을 때 은지 어머님이 시댁은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술이 들어가니까 저도 모르게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심하다고 이번에 분가도 못하게 들어 누웠다고 하니까 은지 어머님은 수틀리면 그냥 도망쳐서 섬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제 곁에 저를 지켜주는 어른이 안 계셔서 힘들었는데 은지 어머님의 위로는 저에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고향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시댁으로 왔는데
제가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는 신발도 벗지 않은 저에게 빨리 와서 마늘을 까라고 하셨습니다. 거실로 가보니까 그 많은 마늘을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건지 집 안이 마늘 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짐을 좀 풀고 하려고 알겠다고 말하고 짐을 푸는데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들은 은지 어머님이 생선을 몇 마리 챙겨주셨거든요. 생선 이외에도 동네 어르신들이 오랜만에 왔다며 이것저것 정말 많이 주셔서 저는 좋은 마음으로 그걸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아유, 이게 무슨 냄새야! 고향 갔더니 오랜만에 본다고 몸에 좋은 것들 많이 챙겨주셨어요. 이걸로 저녁 해드릴게요. 싸구려 아니니? 이런 거 개줘도 못 먹어! 저는 정말 너무 상처를 받아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뭘 보냐고 빨리 마늘이나 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져온 생선과 음식 재료들은 정말 고향에서 갓 잡은 것들을 냉동시키고 또 워낙 좋은 것들이라 품질이 좋았는데 게를 줘도 안 먹는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해서 마늘을 까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뭐라 하든 말든 저는 생선과 재료들을 다시 싸서 그대로 집을 나왔고 뒤에서 남편이 저를 말리려고 뛰어왔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것들을 버렸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남편과 말싸움을 하는데 남편은 자기도 엄마가 이상한 것을 안다고 진짜 독립하자고 딱 2년만 참아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그 말을 믿고 다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는 그렇다고 그걸 바로 버리냐고 저보고 독하다고 또 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제가 몰래 혼자 쓰던 일기장에 결국 시어머니를 저주하는 글을 쓰게 되었어요. 노망난 할망구.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왜 안 죽어? 죽어. 그 일기장은 정말 저만 아는 곳에 몰래 숨겨놓은 일기장이었는데 정말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 욕을 적은 일기장이었어요. 그렇게 시집살이를 당했어도 저는 남 욕을 제 일기장에 적고 싶지는 않아서 일부러 일기장에는 좋은 말만 썼었는데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주하는 글을 쓰니까 마음이 훨씬 괜찮아져서 그 뒤로는 시어머니를 욕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누구에게 이 일기장을 공개하거나 들킨 적은 정말 없어요. 제가 집안 청소를 혼자 했기 때문에 누가 건들면 딱 아는데 저만 아는 공간에 놓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들킬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달 정도 시어머니가 뭐라 하면 반박하는 말을 일기장에 적으며 혼자 스트레스를 풀고는 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그렇게 시어머니 욕하는 글을 적으면 또 마음이 금세 괜찮아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평소에 정말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어디 아프신 적도 없으셨어요. 제가 태교나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자주 아픈 편이었고 시어머니는 사지가 튼튼하셔서 어디 아픈 곳을 결혼하고 본 적은 없었는데 옛말에 이렇게 아프지 않고 정정하던 사람이 먼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갑작스럽게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디가 갑자기 아프셔서 돌아가신 것은 아니었고 모임이 있어서 나가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뺑소니를 당하셨어요. 주된 요인은 시어머니의 무단횡단이었는데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심하게 박아서 상태가 심각했다고 해요. 저는 그때 집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려서 받으니까 병원에서 빨리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바로 저도 남편에게 알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저를 맞이하는 것은 돌아가신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가족 중에 제일 먼저 도착했는데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연락을 받은 가족들이 하나 둘 도착했고 저희는 정말 갑작스럽게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침까지도 저에게 모임에 다녀올 테니 저녁으로 만둣국을 준비하라고 하고 나가셨던 분이 숨이 끊긴 채로 저를 맞이하니까 처음에는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그렇게 죽으라고 일기장에 쓰긴 했지만 이렇게 한 달 만에 돌아가실 줄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설마 내가 저주를 내려서 시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일기장에 시어머니 보고 죽으라고 한 후에 돌아가시니까 시기가 너무 딱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막상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죽으라고 일기장에 쓰던 매일 밤 언제 죽지 생각했어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죽으면 너무 신나서 춤추고 노래 부를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었어요. 그렇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괴롭혔던 분인데 정말 이제 살면서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국밥집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나름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줄 알았는데 세 번째 죽음을 맞이해도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아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저에게는 아직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옛날에 할머니가 살아가실 때 저에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게 맞는 말 같았어요. 이상하게 시집살이를 그렇게 시켰던 시어머니인데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남편보다 훨씬 후유증이 컸어요. 제 비밀 일기장이 무슨 신묘한 능력이 있어서 제 소원을 들어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아닐 텐데 저는 죄책감이 너무 크게 들어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도저히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오죽하면 남편이 저보고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로 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죄책감이 들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살면서 처음으로 불면증까지 걸리게 되었어요. 잠을 자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예, 야! 부르는 것 같은 환청도 들리기 시작했고 혼자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를 하다가도 시어머니가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요리하면 늘 짜다, 싱겁다, 맵다, 간이 심심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저도 모르게 요리를 하고 어머님 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습관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제일 심했던 증상은 불면증인데 잠을 자고 싶어도 자꾸 시어머니가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쉽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아도 본인은 그러지 않는다며 저보고 그동안 정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나 봐 얘기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일기장 때문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 같다는 불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기장을 다시 꺼내 보았는데 당연하게도 일기장은 저만 아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이 닿았던 흔적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자 남편은 집에 계속 있으면 아무래도 생각이 더 날 수밖에 없다고 밖에 나가서 상쾌한 공기도 쐬고 친구 은지도 만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지를 오랜만에 만나서 상황을 사실대로 털어놓았는데 은지는 그게 뭐 어떠냐고 태연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그 악독한 악마 같은 시어머니가 죽었다니 속이 다 시원하다고 파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저에게 말했어요. 나는 도대체 네가 왜 죄책감을 가지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너는 예전부터 그랬어. 어릴 때부터 너무 착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걱정했잖아. 너 때문에 시어머니가 죽은 거 절대 아니야. 그래도 시기가 내가 일기장에 저주를 내린 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내가 조금 더 참을 걸 그랬나 봐. 아니? 네가 참았으면 어쩔 건데. 그 일기장은 너희 시댁 식구들 아무도 모른다며. 정말 아무 상관없는 죽음이고 심지어 너희 시어머니는 무단횡단으로 돌아가신 거니까 본인 잘못이지. 제가 너무 침울해 있자 은지는 절대 제 잘못이 아니라며 오히려 잊으라고 잘된 일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날이 갈수록 제 잘못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집 밖에서 길을 걷다가도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시어머니와 비슷한 외형의 사람을 무작정 따라간 적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고 남편은 진지하게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길래 동네에 있는 유명한 정신과에 가도 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남편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보 말은 일기장에 우리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러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야? 바로 그거야. 그래서 당신한테도 신우들한테도 미안하고
내가 그렇게 쓴 건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 여보, 정말 왜 그래? 일기장이 무슨 효력이 있다고 그래.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마당에 당신까지 정신 이상해지면 나 어떻게 살아? 아니, 여보, 나 정말 진지해. 진짜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 없잖아. 여보, 그럼 일기장에 우리 집 로또 당첨되라고 써줘. 효력만 제대로 보고 우리 부자 되자. 남편은 제가 어렵게 털어놓은 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고 나중에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불행하게도 제 불면증과 환청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거기에 더해서 편두통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좋다는 약을 먹고 한약도 지어봤지만 도저히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제 증상은 나빠졌어요. 저는 그 증상들이 너무 심각해서 저만 알고 있자고 생각한 진실을 토로했는데 어째 남들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오히려 저를 다그쳤습니다. 저는 불면증은 오히려 괜찮았을 정도로 죄책감이 심했는데 제가 만약 일기장에 시어머니 보고 죽으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면 시어머니가 죽지 않았을 것 같아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제가 죄책감 때문에 다 나 때문이라고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자 남편은 차라리 고향섬에 가서 며칠 있다 오는 것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 같이 가지 못했고 아이들은 남편에게 맡긴 채로 저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는 양 혼자 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고향은 고향인지 섬으로 가는 배를 타니까 편두통은 잠시 사라져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고향에 도착해서 오랜만에 은지 어머님도 뵙고 보고 싶었던 얼굴도 보며 바쁘게 돌아다니니 다른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게 되어 훨씬 괜찮아졌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도 은지 어머니에게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저는 미리 준비해간 선물을 드리며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말했어요. 은지 어머니는 그래도 남편이나 은지보단 제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지만 역시 그 악마 같은 시어머니가 죽었으니 오히려 저에게 다행이라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그런 죄책감은 서서히 옅어질 것이니 너무 크게 상심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섬에서 잘 동안에는 불면증이 없어 아주 잘 자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고향이라 편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 묘지에 가서 혼자 아무래도 저 때문에 시어머니가 죽은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침에 가서 저녁 해가 질 때까지 혼자 무덤 앞에서 할머니에게 고민도 털어놓고 우리 딸들 자랑도 하고 그렇게 종일 떠들고 내려와서 우리가 살던 집도 살펴보고 은진의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자본 날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깨지도 않고 푹 잤는데 너무 감격해서 은지 어머니께 오랜만에 푹 잤다고 하니 은지 어머님은 고향에 오니까 그렇다고 자주 오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 말이 맞는지 고향에 오니까 제 증상이 괜찮아져서 그렇게 심신 안정을 하고 다시 집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묘지에 다시 가서 할머니에게 다시 올 테니 그때는 딸들도 데리고 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저는 시댁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댁에 와서 남편을 만나고 딸들과 대화를 하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불면증이 오지 않고 고향에서 잤던 것처럼 푹 자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꿈에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눈을 떴더니 무슨 검은색 공간 안에 제가 들어와 있었고 저 멀리 빛이 보이길래 거기로 조심스레 걸어갔더니 문이 있어서 그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어머니 부르니까 시어머니는 아주 긴 흰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저에게 다가오더니 저를 꽉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실 때 본 적 없는 그런 인자한 미소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아영아. 저는 하도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서 제 이름을 모르나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더니 안방에 있는 장롱 두 번째 서랍 안에 있는 주황색 이불을 보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눈을 번쩍 뜨게 되었어요. 일어나 보니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시계를 보니 다행히 새벽에 깬 것은 아니고 아침이더라고요. 남편은 고향에 다녀오더니 푹 잤냐고 하던데 저는 뭔가 스산한 기분이 들어 시어머니가 꿈에 나왔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혼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식구들이 다 나갈 때까지 저는 혼자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남편도 출근하고 아이들도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고 제가 혼자 있게 되자 저는 용기 내어 안방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도 늘 청소하던 곳이라 어색하지 않은데 그날따라 안방이 왜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장롱을 열고 두 번째 서랍을 열었는데 주황색 이불은 없더라고요. 개꿈인가 싶어서 다시 닫았는데 무언가 이상한 마음이 들어 서랍에 있는 이불들을 다 드러냈더니 이불더미 제일 밑에 다른 이불들보다 훨씬 얇고 오래된 것 같은 주황색 이불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황색 이불을 드디어 발견했지만 뭔가 기분이 이상하고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바로 열어보지는 못했어요. 혼자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하고 일부러 빨래와 청소까지 끝마치고 이불을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이불을 그대로 던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불 안에는 현금 다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돈 몇만 원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돈다발이 있어서 너무 놀라 그대로 돈을 다시 이불로 감싸고 도망치듯 안방을 나오게 되었어요. 마치 못 볼 것을 목격한 느낌이 들고 심장이 너무 쿵쾅거려서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아이들이 집에 올 시간이 되어서 정리하려고 다시 들어가서 이불을 정리하는데 돈다발을 천천히 세어보니 자그마치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3번을 넘게 세어봐도 500만 원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리고 돈다발 안에서 아주 작은 공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걸 열어서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의 일기장으로 추정되었어요. 맞춤법이 엉망이었지만 알아볼 수 있는 글들이라 최대한 해석해 봤는데 놀랍게도 공책에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남편이 사남매 중 막내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시어머니는 시누이 3명을 낳고 실제로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남편의 할머니에게 많은 시집살이를 당하셨더라고요. 심지어 셋째 시누이는 보육원에 놓고 와서 시어머니가 울면서 찾으러 가기도 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렇게 시집살이를 당해서 그게 옳다고 믿고 살아서 나한테 그랬던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읽는데 그렇게 미웠던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 이해도 되고 인생이 정말 평탄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기장과 돈다발은 다시 주황색 이불로 감싸서 장롱 안에 넣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과 아이들이 집에 오자 저녁을 차려주고 태연하게 침대에 누웠는데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이것을 남편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도 들고 한숨을 내쉬니 남편이 다시 불면증이 온 거냐고 묻길래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억지로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먼저 잠들고 저는 시어머니 생각에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였는데 그날 밤에 시어머니가 다시 등장하더라고요. 어젯밤과 똑같은 공간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한 발짝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 부르며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제가 다가간 만큼 멀어지시며 다가오지 말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그 돈 네 거야. 너 하고 싶은 것에 쓰렴. 그리고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내가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해서 그게 맞다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 용서해 주렴. 시어머니는 저에게 인자한 미소로 저렇게 말씀해 주셨고 제가 다가갈수록 저에게 멀어지셨어요. 어머니! 하고 불렀는데 눈이 딱 떠지면서 현실로 돌아왔는데 제 목소리에 잠이 깬 남편이 당신 정말 심각한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진지하게 묻길래 아니라고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 거짓말처럼 시어머니가 꿈에 나온 이후로 불면증과 불안함이 없어졌고 죄책감도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더 이상 환청도 들리지 않았고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괜찮아진 것을 확인하자
남편도 이제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그동안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사과했고요. 저는 그 돈은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일단 그대로 은행에 가서 통장 안에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결혼하게 된다면 반으로 나눠서 주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꿈에 나왔다는 소리를 남편과 은지에게 말했더니 둘 다 허무맹랑한 소리로 넘겨듣더라고요. 남편은 저번부터 일기장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더니 이번엔 꿈에 어머니가 나왔냐고 저에게 웃으면서 로또 번호는 안 알려주시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다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도와주신 것 같아요. 제가 편두통에 불면증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때 고향에 가서 할머니 무덤 앞에서 말을 꺼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할머니가 하늘에서 제 얘기를 듣고 측은하게 여겨서 저를 도와준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할머니는 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듣고 하늘에서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말을 꺼내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저는 지금 태어나서 제일 마음 편하게 살고 있어요. 저를 사사건건 괴롭히시는 시어머니도 세상에 안 계시고 돌아가시고 죄책감도 들지 않으니 요즘엔 아이들에게 더 신경을 많이 쓰며 잘 살고 있답니다. 시어머니가 본인을 용서하라고 꿈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이제 돌아가신 분이기도 하고 나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은지는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냐고 하는데 저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생각하고 싶고 또 시어머니도 저처럼 아니 저보다 훨씬 시집살이를 당했던 것을 알고 나니까 시어머니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미워해봤자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으니 원망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시어머니는 묘지에 모셨는데 여전히 매년 기일이 되면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찾아가고 있어요. 돌아가신 게 아무리 본인 잘못인 무단횡단으로 돌아가셨어도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너무 심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날들도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다니 저도 스스로 놀랍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세상 일이 제 마음대로만 되겠어요. 그냥 저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섬에도 매년 찾아가서 우리 할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딸들도 자랑하고 있답니다. 어린 나이에 섬에서 나와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더라고요. 그렇게 어리고 뭘 몰랐던 저에게 따뜻하게 도와주셨던 국밥집 사장님부터 동네 주민분들한테 어찌나 고마운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할머니는 늘 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래서 요즘 딸들하고 봉사도 다니고 길에서나 주변에서 어려운 상황인 분들이 계시면 먼저 다가가서 도와주고는 합니다. 딸들에게도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돕고 살라고 말하고 있고 남편과도 최대한 남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완전히 제 마음속에서 용서했고 얄미웠던 시누이들도 저는 용서했답니다. 용서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따뜻해지더라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몸 건강히 챙기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